세계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지구의 절반을 소나기에 넣었던 대륙이 이제는 아시아와 미국의 그늘 속에서 숨죽이고 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세계 지도를 마음대로 그리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나라의 미래조차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공장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으며 에너지는 적국에게 의존하는 처지가 됐어요. 그들의 이름은 유럽입니다. 한때 문명의 중심이자 세계의 지배자였던 이 대륙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그 충격적이고도 뼈아픈 역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세계의 주인은 분명 유럽이었어요. 19세기 런던은 지구의 수도로 불렸고 파리는 문명과 예술의 중심지였으며 베를린은 과학과 기술의 심장부였습니다. 로마는 역사와 문화의 영혼으로 여겨졌죠. 유럽의 강대국들은 회의실에 모여 앉아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임의로 그어진 선들이 바로 오늘날 아프리카와 중동의 국경선이 됐고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해버렸어요. 먼저 유럽이 어떻게 세계의 정점에 올라섰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겨울이 길고 혹독하게 추웠어요. 반년 가까이 추위와 싸워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력보다는 기계가 대신 노동하게 만드는 발명이 절실했죠. 생존을 위한 불편함이 기술 혁신을 낳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완벽한 순환 구조가 탄생했어요. 유럽에서 공장을 돌려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식민지에 팔아요. 식민지 주민들은 그 제품을 구매하면서 대신 목화와 사탕수수, 철광석 같은 값싼 원자재를 유럽으로 보냅니다. 유럽은 그 원자재를 다시 공장에 투입해 가공하고 완성된 고부가 가치 상품을 이번에는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하죠. 즉, 유럽에서 식민지로, 식민지에서 다시 유럽으로, 유럽에서 전 세계로 이어지는 완벽한 순환형 수익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건 원가를 최소화하고 판매 가격을 극대화하는 구조의 완벽한 착취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은 증기기관과 방직기 같은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고 지리적으로 해안선이 길고 항구가 많아서 대양으로 뻗어나가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식민지를 통한 무제한 원자재 공급망까지 확보했어요. 결정적으로 세상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계몽주의 사상이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믿음이 기술 발전과 과학혁명을 끊임없이 추동했죠. 앞서 설명했듯이 유럽은 산업기술과 식민지 착취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그 정점에는 대영 제국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은 지구 곳곳에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인도와 미얀마, 말레이 반도, 홍콩,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북미의 캐나다, 카리브해의 수많은 섬들까지 지구상 거의 모든 대륙에 유니언 잭을 꽂아놓았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별칭을 얻었어요. 지구는 자전을 하며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영국의 영토가 지구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구상 어느 순간에도 영국령 어딘가에는 반드시 태양이 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런던에 밤이 찾아오면 인도 델리에는 한낮에 햇살이 내리쏟고 있었고 인도에 어둠이 내려올 때쯤이면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즉, 시차 때문에 지구 어딘가의 영국 식민지에는 항상 낮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상징적이고도 오만한 표현이 붙게 된 겁니다. 그 시절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를 식민지로 분할 점령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너무 강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팽창을 견제하고 세력 균형을 맞추려던 유럽은 결국 자기 파괴의 길로 접어듭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의 왕족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고 그 결과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이 처참하게 파괴됐어요.
이 당시 미국은 아직 신흥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중립을 표방하면서 유럽 양측에 무기를 팔아넘기고 식량을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 급속히 성장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히틀러가 촉발시킨 이 전쟁은 유럽 문명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베를린은 완전한 폐허로 변했고 파리는 나치에게 점령당하는 치욕을 겪었으며 런던은 끊임없는 공습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전쟁이 종결됐을 때 유럽은 더 이상 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피폐하고 황폐한 전쟁터일 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세계의 주도권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초강대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유럽의 도시들이 폭격으로 불타고 무너지는 동안 미국 본토는 단 한 차례도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진주만 공습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와이였고 미국 본토는 완전히 안전했습니다. 즉 유럽 전체가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파괴되어 가는 동안 미국만이 유일하게 공장을 돌리고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1945년, 놀랍게도 전 세계 금 보유량의 72%가 미국 연방준비은행 금고에 쌓여 있었고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절반을 훨씬 넘는 양이 미국의 손에 집중돼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은 전쟁이 종료되기도 전에 이미 전후 세계 질서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청사진의 이름이 바로 브레턴 우즈 체제예요. 이 체제의 핵심 원리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통화 가치는 달러를 기준점으로 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었죠. 전 세계의 화폐가 달러라는 하나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미국은 사실상 세계의 중앙은행이자 금융 시스템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영국 파운드가 세계 기축통화였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달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던 유럽 국가들은 달러 없이는 그 어떤 물자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미국은 바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마셜 플랜이라는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경제 재건을 돕는 인도주의적 지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유럽 경제 전체를 달러 중심 체계 안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시행한 초대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식 명칭은 유럽 경제 부흥 계획이에요.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당시 유럽 대륙은 말 그대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공장 시설도 교통 인프라도 금융 시스템도 모두 파괴됐어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경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혼란 상황을 방치하면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가 서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매우 컸어요. 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테니 유럽이 다시 일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굳건히 지켜내도록 하자는 논리였죠. 이것이 마셜 플랜의 표면적인 핵심 명분이었습니다. 1947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 장군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어요. 유럽 국가들은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엄청난 자금과 첨단 기술 지원 덕분에 불과 4에서 5년 만에 멈춰섰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고 무너진 도시들이 빠르게 복구됐습니다. 이것이 마셜 플랜이 보여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문제는 미국이 순수한 선의와 인도주의만으로 유럽을 도운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진짜로 노렸던 것은 그 지원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전제 조건들이었어요. 마셜 플랜의 막대한 경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식 자유무역 체제와 시장 경제 제도를 무조건 수용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유럽 경제 전체가 달러를 중심축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 구조 안으로 완전히 편입된다는 의미였어요. 미국산 산업기계와 석유, 각종 원자재가 대량으로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유럽 경제 구조 깊숙이 뿌리내리며 고착화됐습니다. 미국은 마셜 플랜이라는 교묘한 장치를 통해 서유럽 전체를 자유주의 진영 경제 블록으로 단단히 묶어냈어요. 그렇게 소련의 세력권 확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산주의 이념의 서진을 막아낸 겁니다. 반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이 계획 자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대륙은 서쪽의 자유진영과 동쪽의 공산진영으로 완전히 양분됐고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냉전 시대가 막을 올렸어요. 결과적으로 유럽은 전후 경제 재건에는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은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주도권마저 잃어버렸어요. 그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였습니다. 원래 나토는 1949년 소련이 언제든 다시 서유럽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탄생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자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빌려주는 집단 방위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든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직접 참전해서 함께 싸워준다는 조건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서방 국가들의 평등한 안보 동맹처럼 보였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유럽 전체에 군사적 방패막을 쳐준 형태였어요. 유럽 각국에 설치된 미군 기지들은 오직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배치됐고 유럽의 영공과 해상 방어권은 사실상 미국 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현존하는 한 유럽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막 없이는 단 하루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의존적 대륙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즉 브레턴우즈 체제와 마셜 플랜, 나토 이 세 가지 거대한 장치는 유럽 전체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안에 영구적으로 고정시켜버린 결정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세계 주도권은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유럽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더 이상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운영되는 독립적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쇠퇴와 몰락의 씨앗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유럽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럽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공장은 하나둘 문을 닫았으며 에너지원을 적대국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위기는 바로 인구 급감입니다. 지금 유럽 전체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36명 수준이에요.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이 필요한데 그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독일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해 이미 매년 42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매년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스페인은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혁신 동력이 완전히 멈춰버리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미래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텅텅 비어가는 공장들이에요. 유럽은 인류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대륙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산업을 가장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는 대륙이기도 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했지만 지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독일마저도 자동차 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중국의 BYD와 미국의 테슬라에게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 제조업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던 철강 산업과 조선업, 정밀기계 산업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완전히 대체해버렸어요.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기술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사실상 관광과 농업에만 의존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에너지 의존성이라는 족쇄예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에너지 자립도 문제였어요. 독일이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55%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도 모두 러시아 가스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가스 공급 밸브를 단 한 번 잠그자 유럽의 공장들은 멈춰섰고 가정용 난방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급히 확대하며 위기를 버텼지만 다른 나라들은 임시 방편적 단기 대응밖에 할 수 없었어요. 가스 공급이 끊기면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라는 점, 이건 더 이상 선진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럽은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바람과 햇빛은 아직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인구와 산업, 에너지라는 국가 운영의 핵심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유럽 사회 전체 구조에도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복지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수준이에요. 문제는 지금은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젊은 세대가 고된 노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동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죠. 정부는 이 막대한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계속 올리지만 세금이 증가할수록 결국 그 무거운 부담은 점점 줄어드는 젊은 노동 인구가 떠안게 됩니다. 복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자니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복지 혜택을 줄이자니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요. 이것이 바로 유럽이 빠진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즉, 당장 불안정하지는 않지만 발전도 성장도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사회예요. 반면 미국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라는 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극명한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실리콘밸리 같은 폭발적 혁신이 유럽이 아닌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이유입니다. 사실 세계 주도권을 잃은 유럽도 다시 한번 힘을 결집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 야심찬 프로젝트가 바로 유럽연합 EU였습니다. 1945년 전쟁의 잿더미와 폐허 위에서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어요. 다시는 유럽인끼리 서로를 파괴하는 전쟁을 벌이지 말자. 무력과 전쟁 대신 협력과 대화를, 경쟁과 분열 대신 통합과 연대를 선택하자는 신념 위에서 유럽연합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통합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바로 단일 화폐 유로였어요. 1999년 유로가 공식 출범하던 날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미국 달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가 탄생했다고 말이죠. 문제는 같은 화폐를 사용하지만 각 회원국의 경제 사정이 천차만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독일과 네덜란드는 정밀 공장을 가동하고 고품질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수출로 인한 외화가 꾸준히 유입되죠. 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남부 유럽 국가들은 주로 관광산업이나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예요. 경기 상황이나 계절에 따라 수입이 크게 변동합니다. 이렇게 경제 체력과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모두 같은 화폐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원래라면 자국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기준금리를 대폭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로화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요. 화폐 발행권과 통화정책 결정권을 유럽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력이 강한 부국들의 속도와 기준에 맞춰야 하니 경제가 약한 빈국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통화정책은 전체가 공동으로 결정하지만 각국의 재정정책은 따로 운영되니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 구조였어요. 그 결과 경제가 튼튼한 북부 국가들은 수출이 더욱 증가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남부 국가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더 심각하게 떨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됐어요.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어요.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시중에서 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충격파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됐어요. 유럽 국가들은 모두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제 체질이 약한 국가들, 즉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그동안 계속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유지해왔다는 점이에요. 금융위기가 닥치자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자국 화폐가 없으니 긴급하게 화폐를 찍어내서 위기를 넘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급속도로 무너졌고 그리스는 국가 자체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결국 경제력이 강한 독일과 프랑스가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남유럽 국가들을 구제해야 했어요. 이때부터 유럽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됐습니다. 북부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왜 방만하게 나라를 운영한 남의 빚까지 대신 갚아줘야 하느냐며 분노했고, 남부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위기 상황인데 왜 독일은 가혹한 긴축 조건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느냐며 반발했어요. 결국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은 돈을 빌린 남유럽 채무국들과 돈을 빌려준 북유럽 채권국들로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통합과 연대를 꿈꿨던 이상이 이제는 서로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번졌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유로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는 반유로 정서가 확산됐고,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가 우리의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빼앗고 있다는 반감이 커졌습니다. 영국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미래를 결정하겠다며 탈퇴를 선언했어요. 그것이 바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공식 탈퇴한 역사적 사건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대국이 빠져나가자 유럽연합은 그만큼의 국제 협상력과 글로벌 발언권을 상실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본질은 언제나 이익 계산이었어요. 지금의 유럽연합은 겉으로 보기엔 거대하고 통합된 조직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합니다. 즉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엮인 네트워크일 뿐이죠. 유럽은 여전히 하나의 유럽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27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갈라져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제 유럽은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안보와 군사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에너지원은 러시아에 목줄을 쥐어주었으며 제조업 생산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넘겨준 채 진정한 자립적 유럽은 점점 더 아득히 멀어지고 있어요. 유럽연합이 진정한 통합을 유지하고 살아남으려면 공허한 정치적 의지나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실리와 완전한 에너지 자립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과연 세계는 지금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계의 중심은 언제나 끊임없이 이동해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고대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로마에서 유럽 열강으로, 유럽에서 미국 대륙으로, 그리고 지금 그 무게중심은 다시 한번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을 향해서 말이죠. 20세기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은 분명 대서양이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그 무게가 빠르게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제 인류 문명 발전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이 수백 년 전에 걸었던 산업화와 근대화의 길을 아시아가 전혀 다른 방식과 속도로 따라가며 새롭게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세계의 단순 조립 공장에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 거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인도는 방대한 인구와 뛰어난 IT 인력을 무기로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 콘텐츠와 초정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중심국이 됐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과거 유럽이 경험했던 것처럼 급속한 산업화의 격변기를 지금 현재 겪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계 경제의 에너지와 성장 동력이 서쪽 대서양에서 동쪽 태평양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은 더 이상 이 빠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세계 주도권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 통화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기술 혁신의 심장부예요. 다만 그 절대적 독점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대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전략 무기화하며 서방의 경제 제재를 버텨내고 있으며, 인도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비동맹 세력으로 급부상했어요. 즉, 과거의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세계 주도권을 빼앗아온 바로 그 방식을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향해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단 하나의 초강대국 질서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의 절대 중심에서 여러 개의 경쟁 중심으로 분산되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 국제 질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럽의 역할과 영향력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니에요. 환경 보호와 인권, 예술과 문화, 교육 시스템, 철학적 사유. 이런 분야들은 여전히 유럽이 세계를 선도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영역입니다. 미국이 속도와 효율을 상징한다면 유럽은 깊이와 가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유럽의 세계 지배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시대를 준비하는 대륙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계의 중심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류 문명의 윤리적 기준선이 되는 곳이죠. 유럽의 몰락은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패권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역사적 신호일 뿐입니다. 문명은 이제 균형과 다극화, 그리고 공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